아니 이걸 왜 타자고 그래?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해맑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갑차는 무장 상태였을 겁니다. 거기에 온갖 게 많은데 이거 버튼 한번 눌러봐도 돼요 이런 거? 아니 그러다가 어머 잘못 눌렀네?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진짜 한덕수 대망론은 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망론이 성공을 하려면 그 대망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대망하면 정말 대망하죠. 한덕수 이 권한대행은 네. 이런 그 조직의 혼란을 해결할 의지는 없어요. 그냥 오더 권한대행이 오더. 아직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더를 받는 권한대행 역할을 한다라고 아니, 저는 보고 왜 있고. 받아요 근데 파면되는? 내란의 그 시간 속에 같이 엮여 있는 같이 진흙을 묻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60일 지나면 이제 대선 끝나면 권한대행 딱지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신기루 가치 없어질 지지 그러니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여기서 왜냐하면 내란행위에 대해서 파면 당한 그리고 내란행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게 국민의 세금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구상권을 청구할 때 날짜 단위로 하지 말고 시간 단위로 하나요? 시간 단위로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저런 행태를 보면서 정말 끝까지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가는구나. 다음 거처를 왜 모색을 해요? 서울구치소죠. 거기는 경호가 필요 없잖아요. 시간이 아주 확실한 확실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1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저는 에어포스 공군 출신입니다. 저도 전투기를 꼭 몰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뭐 몰 수도 없었고 옆에 타지도 못했는데 구경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구경도 못했어요. 저희 부대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왜 공군인데 그럼 레이더 부대였어요? 레이더 부대? 아니야. 새 쫓는 아니 새쫓칠래도 그 비행기가 있는 부대고 그렇구나. 저희 부대는 그냥 교육 부대인데 장교들 재교육하는 부대인데 그래서 비행기가 없었어요. 어머. 예, 그래서 뭐 차마 저는 이제 할 수가 없었는데 전차 부대인데 탱크가 없는 거네. 기갑차 또 옆에 타셨다는 이런 증언이 나와서 네. 오늘 뭐 그 얘기 포함해서 정치권 뉴스들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는 또 박문호 뇌과학자 모시고 우리의 정치 성향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정치권 뉴스들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죠.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류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참 그 웃는 모습이 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한 이미지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가실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 끝까지 선하게. 보통 사람이지 무슨. 네, 조국혁신당 김보엽 대변인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대한 선하지 않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오늘도 뉴스 정리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완규. 네. 이완규 이슈가 지금 사흘째 네. 저희 거의 뭐 탑픽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고 요거를 헌재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것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한 이것이 위헌인가? 라는 이제 헌법 소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가처분도 동시에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국회에서 내놓은 권한쟁의가 아니라 그냥 헌법재판소에 다른 사건들을 요청을 했던 변호사와 민변에서 낸 그 소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아주 스피디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받아서 배당을 했고 주심은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네. 그래요? 아주 공교롭지요.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바로 주심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인 체제로 속도를 내면 일단 그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가처분 결정까지는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처분 정족수는 재판관 9명 중에 과반인 5명. 이 가처분은 그러니까 탄핵이랑 좀 다르군요. 네, 탄핵은 이제 6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가처분은
과반. 네. 네. 그래서 5명만 찬성하면 효력이 정지된다. 네. 네. 어떻게 이건 정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좀 5명이면 뭐 성향을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좀 저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요. 그다음에 입법조사처에서도 그 권한대행의 이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은 위헌이다라는 네. 의견을 줬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마은혁 재판관이 뭐 성향에 따르지는 않겠으나 정말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판결하기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현재 5대4 정도의 의견이라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지금 조금 무리수를 뒀던 이 대통령부 재판관 임명, 네. 좀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꽤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뭐 소장님 보고 계시고요. 혹시 우리 류재화 위원장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저희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18일 전에 날 것 같아요. 네, 18일 되면은 그 다음 주 금요일 전에. 그렇죠. 왜냐하면 두 분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돼서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좋긴 하죠. 이 가처분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네. 이미 이 유사한 사건에서 이미 판단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8일 전에 충분히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그럼 이게 인용이 될 거냐 기각이 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뭐 일단 권한대행은 우리가 통상의 상무, 그래서 뭐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헌정 질서를 크게 좌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러면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위시와 사고시가 조금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탄핵 소추가 돼서 대통령 직무가 잠깐 정지돼 있는 사고시에는 조금 더 권한 행사가 자제돼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아예 탄핵이 돼버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권위이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해석인 거죠? 해석입니다. 이거 다 네. 해석이고 예. 이 판단이 있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예전에 뭐 권한대행의 대행을 탄핵할까 말까 이런 얘기도 있어본 적이 없었던 일이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예 탄핵돼 버린 권위시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구성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또 계속 재판이 밀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 질서를 현상 유지한다는 취지에 비춰 보자면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권위시에 더 권한이 강화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사고시보다. 왜냐하면 네. 사고시에는 네. 대통령이 곧 복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법조계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일반적인 시각은 아니고 다수인지 소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견해는 있죠. 일반적일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왜냐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 사고시는 적어도 뭐 이제 탄핵이다 이제 이렇게 치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데, 거리시라는 건 빨리, 그러니까 2개월이잖아요. 네. 60일.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야기는 빨리 지금 당신 하는 일 이걸 뭐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대통령 빨리 이제 구할 때까지 그 2달 동안만 관리해라. 선거 기간만 관리해라. 요거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한은 더 축소되거나 아니면 더 늘어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오히려 사고시, 그러니까 탄핵됐을 때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 권한이 조금 더 적을 수 있지만 완전 거리 시에는 훨씬 더 많은 권한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해석의 문제여서 영역이다. 저는 이제 후자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거리시 60일이잖아요. 네. 60일이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55일째인가 남겨놓고 지금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네. 55일만 잘 관리하면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고든 거리든 간에 네. 권한 대행은 정말 제한적인 부분만 유지하는 거예요. 헌법기관의 구성이라든지 헌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권한은 없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총 이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네. 인정을 했다면 총리인 거예요. 직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한을 굉장히 오버해서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장이 병원에 입원해서 사장 권한 대행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사장에 대한 결제권만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지, 사장의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알아가지고 돈 빼쓰고 사장 집에 가서 잠자고 밥 먹고 자녀들까지 다 그 좀 이 뭐 말하자면 그 신상까지 다 관여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네. 권한 대행은 딱 권한 대행 아, 결제만.
그래서 최소한의 회사가 운영될 만큼.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할 얘기 다 해놓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라고? 누가요? 그럼 제가 할 얘기도 그럴 때는 앵커가 이제 다 이완규 가만히 있을까요? 이완규 비판하시면 되죠. 그때. 네. 딱 일주일 됐잖아요. 네. 일주일 전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잖아요. 이게 일주일 됐잖아요. 예, 파면 느낌은 결정. 한 달 지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되게 그 사이 뭐 일이 많아서 그런지 지난주 금요일인데 딱 한 주 지났는데도 되게 뭔가 일이 좀 많은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큰 일을 했으면 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드리고 싶어요. 재판관들한테. 다른 사건도 근데 처리할 게 많을 텐데 왜 이런 일까지 한덕수가 만들어 가지고 더 또 힘들게 하냐는 거죠. 저는 상식선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시일 안에 인용될 것이다. 100% 인용될 것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 보시는 예.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부분 의견에 동의를 하고 네. 대통령이 직무대행일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대통령이 권위가 됐을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뒤에 네 글자가 없어지는가 대통령이 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민들이 선출한 적이 없다 대통령으로 네. 민주적 정통성이 없다. 그러므로 현상 유지하는 게 맞다. 그 권위시와 직무대행 때 달라진다는 건 그냥 해석일 뿐이지 어디에서 굉장히 유권 해석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문서화된 형태로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하나만 덧붙이면은 어차피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나고 나서 마흔혁 재판관 임명했어야 됐잖아요. 네. 마흔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계속 요구했고. 음. 근데 뭐 임명에 착한 임명이 있고 나쁜 임명이 있겠습니까? 저는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 대의에 비춰보면 9명의 재판관을 네. 끊이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 대의에 비춰보면 나쁜 임명, 착한 임명 가릴 거 없이 둘 다 필요한 임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건 생각해요. 이제 대통령 몫이니까 아마 논란이 좀 되는 거 아닐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예, 현재 구성이 국회 몫인 거라. 그렇죠. 9명이 됐을 예. 때는 선출된 권력에서 6명이에요. 대통령 셋. 국회 선출된 권력이 국회거든요. 국민에 네. 의해서. 그래서 66 중립 지역엔 대법원의 셋. 이 구성의 원리가 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돌이켜 보면 그때 3명 임명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보면 여야의 합의에 있어서 해야 된다. 그 6명이었어요. 네. 그렇게 헌법기관의 구성을 애타게 바라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때는 왜 임명 안 하고 지금은 또 말하자면은 그 8대0 그 파면이 있은 후에 마흔혁 재판관 임명하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임명한 것들은 굉장히 저는 그 꼼수를 넘어서서 굉장히 좀 교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판단들을 하는 임명이었다. 특히나 대통령목 임명은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때문에 오더 알박기 인사를 한 거라고 좀 그래서 보시면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 뭐 이런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네. 탄핵을 혹시 누구 좋으라고 탄핵을 할까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도 탄핵을 일부러 시비를 거는 거예요. 탄핵 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탄핵 당하면 민주당이 핍박당한 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뭐 바로 이제 대선 경선에 아니 뛰어들고 더 망쳐도 그러면 가만히 두겠다는 어차피 한 50일 정도 네. 법적으로 대응하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탄핵 조국 아닌 혁신당은 탄핵 소추안 다 써놨습니다. 예, 발의하는데 숫자가 조금 모자랄 뿐이지. 네.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몇 개가 모자라죠? 조금 모자랍니다. 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자꾸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아, 지금 거의 가장 핫피플은 한덕수입니다, 여러분.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권의 지금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예. 대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심지어 한덕수 추대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덕수 대행 출마해달라라고 하면서 연판장을 돌린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한덕수 대망론 도대체 누가 왜 띄우고 있는 것인가? 또 어느 쪽에서 띄우는 건가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친윤 이제 친윤이에요? 세력들이 띄우고 있는 것은 근데 맞는데 친윤은 또 나경원 의원 이렇게 막 좀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 갈라진 거죠. 여기 갈라진 거예요. 여러 뭐 한덕수 띄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친윤이 친윤도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던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예. 네. 그 세력이 지금 분파가 되고 있는 거죠. 예.
한덕수 대행을 미는 분도 계시고 한덕수 미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뭐 김문수 김현 김문수. 장관 미는 분도 계시고 예. 나경원 의원, 이철우 지사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윤심을 자임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던 분들 사이에 지금 분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적잖은 그 포션이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윤 전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 불러다가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도가 났죠. 그러면 여기가 적자 아닙니까? 근데 뭐 이철우 지사 만나서도 그 따뜻한 말씀 하시고 여기저기서 따뜻한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하게 당신이 내 뭐 후계자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또 이제 윤심 경쟁이 비슷하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윤심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지금 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한덕수 대망론의 그게 뜨는 이유는 한덕수 지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왜 그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여들었느냐? 그건 바로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한 강력한 구심점이 대통령의 직위를 가진 윤석열이라는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전 대통령이 됐죠.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한 나름의 큰 권력을 가진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한덕수 대행의 주변으로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한덕수 대망론 같은 게 부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막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거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아주 위험한 분위기 때문에 아직도 정신을 그래요? 못 차리는 게 이재명 대표 막으려고 윤석열 대통령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막으려고 한 거예요. 정적을 죽이려고. 이거 왜 이렇게 막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신세를 망쳤잖아요. 국민의힘도 2조 심판으로 총선 참패했어요. 예. 이제 또 이민 심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심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이재명은 위험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고 말고 정치로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보다 월등하고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윤석열은 힘으로 군대를 보내서 이재명을 막으려고 했고 국민의힘은 국가의 혼란과 여러 가지 상황 민주질서 회복에 대한 의지도 다 버리고 이재명만 막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안 통하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한대행이니까 대망론이 뜬다. 그거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이 권한대행은 50일짜리예요. 네. 50일이 지나면 권한대행이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한덕수와 나경원이 윤심의 픽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조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3년 동안 국정 운영은 네. 두 사람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운영이 됐죠. 누구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윤석열 픽, 한덕수는 김건희 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픽이다. 결정 구조 자체가 네.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봐서는 김문수의 대항마로는 확장성이 있어서 좋아 보이니까 구치소에 있을 때부터 면담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예. 근데 갑자기 나경원 의원을 보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경쟁력이 있겠다. 저는 그런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망론은 용산에서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친윤으로 가서 공군 지도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 부부가 아직 뜻을 모지 않았단. 그 습관은 못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는 한덕수 대망론은 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망론이 성공을 하려면 그 대망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대망하면 정말 대망하죠. 이게 설마 했는데. 한번 나올 줄 아니 알았습니다. 갤럽에서 보세요. 갤럽에서 차기 지도자 네. 주관식으로 묻잖아요. 네. 거기에서 한덕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습니다. 그거는 막 부추기니까 나오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네. 이제 짠 나온 거잖아요. 나왔다가 스쳐 지나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쪽에서 왜 그럴까?
하나는 이제 유행하는 이때쯤이면 항상 유행하는 병 있잖아요. 네. 이제는 난갑. 난갑병. 권한대행을 하다 보니까 뒤에 네 글자 떼면 이거 참 좋겠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바람에 그칠 것이다. 예, 그거보다 더 강한 건 저는 다음 정부에서 내란 특검이 확실하게 내란 종식을 위해서 수사를 할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 수사 대상입니다. 차라리 나중에 수사기관 불려 다니다가 혐의가 드러나서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느니 아예 되든 안 되든 지르고 보자. 일단 나가보자. 이런 생각이 강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한덕수 대방론 저는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서의 어떤 그 후보 차출 아니라고 봐요. 당내 경선에 대해서 한동훈을 막아라. 저는 그 차출이라고 봅니다. 나경원, 한덕수 이 모든 건 윤심의 뜻은 한동훈이 잘 되는 건 도저히 볼 수 없다. 왜냐면 한동훈 그러니까 이철우 경북지사에 했던 충성심 봐라 이 말이 네. 한동훈에 대한 직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여기까지 이르게 한 거는 민주당의 어떤 원망도 있겠으나 한동훈이라는 당내에서의 어떤 그 탄핵 찬성파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어서 그동안은 그럼 이재명을 막으라고 저렇게 막 했었던 거고 그러다 이렇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한동훈을 막아라. 지금 한동훈 막아랍니다. 왜냐면 어차피 국민의힘이 이번 네. 대선에서 민주당에 어떤 거를 하더라도 정권을 달라고 국민들한테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받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사실상. 않겠죠. 예. 그랬을 때는 최소한 당을 접수하는 인맥들은 한동훈이 되면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됐지만 본인이 정치력 행사할 때는 친윤들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게 나경원이든 한덕수든 그 누구든 이번에 당내 후보가 되면 당을 접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꺾고 이긴다. 저는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절대 당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라. 나는 여러 가지 지금 전략들이 지금 당내 경선을 펼쳐지고 있다고 네네. 보는 게 저는 조금 함정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이제 당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왜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느냐 그런 네.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있어요. 네. 실체가 있는 얘기인데 얘기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누구한테 뭐 누구 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또 국제 통상 뭐 외교 전문가고 영어도 잘하시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지금 갑자기 잘한 게 아니라 원래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긴 거는 대통령 권한대행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딱지가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60일 지나면 이제 대선 끝나면 권한대행 딱지는 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뭐 후보 나오겠다고 해서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면 딱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신기루 가치 없어질 지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당 내부의 어떤 전략이다 한다면 아까 뭐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그렇게 견제가 하려고 한다고 막아집니까? 그게 그런 건 그런 식으로 막아지는 게 아니고 예, 실력으로 국민한테 이렇게 더 호소해서 지지를 네. 더 받으면 되는 거죠. 네, 저 덧붙여서 네. 그놈의 영어 잘하니까 영어 뭐 지도 얼마나 잘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옛날에 50년, 60년, 70년대 네. 이승만 박정희 때 미국 유학가기 힘들고 네. 영어 하는 게 굉장히 지식인으로 각광받을 네, 때 네, 시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이유가 뭐였냐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영어 잘하니까 영어 잘한다.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요. 법무부 장관 네. 그 취임 인사에 우리 한동훈 장관은 영어도 잘하시고 얘기가 있었죠. 있었죠. 그 소개할 얘기를 때. 해요. 근데 지금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모는 그럼 하는데 일타 강사 대통령 시키지 뭐. 그러니까 영어 잘한다고. 대치동 가면 한덕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아주 밑바닥으로 보는 그런 아니, 이런 미국 사람을 이유라고 대통령 미국 생각합니다. 사람 시키지 그래요. 아니 그리고 CNN 인터뷰를 했어요. 네. 한덕수. 어. 거기에서 뭐 뷰티풀 잉글리시 뭐 이런 얘기도 네. 들은 모양인데 네. 한덕수가 사인이면 네. 그냥 총리 수준이어도 총리면 인터뷰할 때 영어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터뷰 하잖아요. 그럼 영어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말로 얘기를 하고 그걸 통역하게 만들어야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자꾸 이게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조금 생각이 있는 것처럼 자꾸 흘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항상 네. 이름이 나오면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래요? 근데 약간 톤을 보면 이제 한덕수 대행은 더 관심을 가져줘라는 톤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선에 출마할 일이 있으면 뭐 알려드리겠다. 뭐 상황이 있으면 뭐 지금은 요청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네. 총리실의 고위 관계자도 아니 정치권에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출마를 설득해달라는 전화가 계속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진짜 견제를 하는 멘트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예. 아주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덕수 대행은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다. 정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정치의 꿈을 꾸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잠꼬대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주 반듯한 공직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를 하기는 뭐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 자리에 그냥 있어라. 네. 괜히 정치권 나와서 험한 꼴 당하지 마라. 뭐 이런 네. 얘기인 것 지금 같고요. 김문수 장관이 제일 조마조마할 거예요. 한덕수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나오면 지금 본인 교체설이거든요. 나경원, 한덕수는 본인 교체설이에요. 내가 신윤의 적자인데.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본인의 출마 배경도 아니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네. 나는 어제까지도 출마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지지도가 계속 높네. 국민이 부르는 거 아니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당내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확장성이 떨어질 것 같아. 이건 정광훈 파에 너무 낙인 찍혀 있어. 그러면 나경원이나 한덕수로 바꿀까?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문수 장관이 제일 지금 속이 애가 끓겠지. 그거는 서영주 소장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요? 계속 그랬잖아요. 전 늘 잘못하고 김문수 땡큐지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좀 땡큐 좀. 김나땡. 김문수 나오면 땡큐다. 땡큐. 그 국민의힘 경선 룰이 발표되면서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한 룰이 됐다 이렇게 룰이 일단 나오긴 나왔죠 어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1차. 이 약 18용 정도 중에 4용으로 줄이고 그 4명을 대상으로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해가지고 과반이 나오면 1등이 나오면 그냥 그 사람이 후보가 되는 50% 것이고 이상 먹은 사람이 나오면 그냥 끝.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오면 네. 2명으로 추려서 결선을 간다라는 것이 이제 룰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누구한테 좀 유리한 걸로 이렇게 뭐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불리를 따지면 제 생각엔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반한동훈 연대를 만들겠다는 룰처럼 보이긴 해요. 반한 연대. 반한동훈 연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결선 투표를 도입한 가장 특이한 점이잖아요. 결선 투표는 1대1 대결이잖아요. 네. 1대1 대결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딱 양쪽으로 반을 가릴 수 있는 쟁점은 계엄에 대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가장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나머지 분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1대1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이냐 아니냐라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룰이 아닌가.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걸 의도하고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결과적으로 이 룰을 보고 해석했을 때 이제 그렇게 네.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견제용 룰, 그러니까 견제용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동훈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만약 전 대표가 나오면 조금 견제당할 만한 그런 룰인 것 같다는 판단이신 거고요. 혹시 뭐 다른 생각 있으시면 참고하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전 질문이 있는데요. 예. 1차는 여론조사 100%고 2차 경선부터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50%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당원 전체인지 아니면 내가 선거인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당원인지 당비내는 당원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거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꼭 의문 없습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 알아요. 네. 전체 당원. 전체 당원. 근데 이제 당원. 이번에 네. 새로 룰이 들어온 게 원래는 3번 당비를 내야 투표권을 줬는데 네. 어제 기준까지 한 번이라도 1,000원 당비를 내면 음. 이제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어제가 마감이었어요? 네, 어제가 마감이었어요. 당원 모집의 사실상 마감이 어제였던 거군요. 그렇죠. 저는 잘 국민의힘 당원 구조를 모르지만 정치평론가 중에 어떤 분은 당원 구조가 과거와 몹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의 당원들이 많아서 탄핵을 찬성했던 그런 분이 후보가 되기에는 불가능한 않다. 구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그 정치 평론가는 저는 좀 제대로 모르고 정치 평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당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지난 정당대 때 80만 명 됐습니다. 책임 당원이 네. 투표권 있는. 근데 그게 좀 그래도 줄었대요. 탄핵 거치면서 아무래도 실망하고 떠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당원이 줄었지만 여전히 그 정도 규모의 당원이 있으면요. 사실 제가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해봐도 탄핵 반대, 뭐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는 당원분들은 목소리는 굉장히 크시지만 수가 적어요. 대부분의 당원들은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침묵하는 다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네. 최근 들어 뭐 조금 더 다른 컬러의 당원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체 판세를 뒤집거나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어렵다.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아주 알뜰히 네. 활용을 하셨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아주 네. 적극적으로 관저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근 관저를 찾아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다라고 당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충성심.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된다. 아, 이건 이제 이철우 지사가 지사의 얘기한 본인 거죠?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한길 씨 있잖아요. 네. 전한길 씨도 관저를 찾아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윤 전 대통령이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걱정이나 하시면 좋겠고 뭐 청년들 나라 걱정은 차후에 본인 뺀 나머지 이 민주질서 회복 세력들이 다 알아서 복구해 놓을 테니까 본인 말대로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니 저는 저런 마음으로 국민한테 좀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 아니 국민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상관없대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연말 그래도 조금 이제 연말 특수를 좀 노렸던 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정말 그때 박살이 났거든요. 그걸 어떡하나? 어떡한 게 아니라 이거를 왜 걱정을 본인이 하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 걱정했으면 그런 일을 안 벌여야죠. 아, 근데 이건- 이제 결과론 쪽이라서 네. 일단 제가 좀 뭐 힐난하기는 좀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좀 주장하고 싶은 바는 4월 4일 날 11시 22분부로 직위 파면에 이르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관저에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좀 이제 사회 그 통념상 뭐 상규 정도 되죠. 네. 한 3일 정도는 이삿짐 싸세요. 그러면은 금, 토, 일이잖아요. 네. 뭐 월요일은 나가야죠. 왜냐면은 직이 없다는 건 일반인입니다. 네. 일반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안롭고 살기 좋다는 관저에서 4일을 묵혔어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 안 나가서 화, 수, 목, 금요일 날 나갔습니다. 최소 4박 5일 정도로 관저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삿짐 때문에 머문 게 아니라 관저 정치했잖아요. 전한길 불러다가 윤상현 의원 불러다가 다른 의원들 불러다가 차 먹고 밥 먹고 요리해 먹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관저가 따지고 보면 시설로 따지면 한 5성급, 6성급 호텔에 스위트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루에 요리사까지 대절해서 쓰면 제가 최소 비용을 한 1,000만 원을 잡을게요. 그러면 5일간 한 5천만 원의 국민의 세금을 썼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자가. 이거는 저는 네. 솔직히 제가 다소 인색하고 좀 비정하다고 욕을 먹을 각오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아, 여기서 왜냐하면 내란행위에 대해서 파면 당한 그리고 내란행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게 국민의 세금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구상권을 청구할 때 날짜 단위로 하지 말고 시간 단위로 하나요? 시간 단위로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저런 행태를 보면서 정말 끝까지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 눈에도 저런 행태가 곱게 보일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몇몇은 그렇겠죠. 아 역시 우리 대통령 상남자야 그럴 텐데 상담. 예, 그런 몇 명을 제외하고 예. 나머지들은 설령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도 고운 소리가 안 나올 거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성심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이 처음 대중으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던 건 국회 발언. 나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 발언이었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도 사람인데 나한테는 충성해야 된다. 혹은
사람을 볼 때 기준을 충성심으로 삼아라.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그 뭐 요리사들이 실제로 막 많이 왔다 갔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이면 사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하고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혼자 뭐 술잔을 소주를 기울인다 뭐 이까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불러다가 또 요리사 불러다가 막 만찬하고 이럴 상황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행동이고 예? 4월 4일 날 이제 탄핵 결정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뭐 가급적 빨리 이제 그 관저에서 떠나시는 게 그게 맞는 어쨌든 건데. 법 원칙에 맞는 거죠. 이제 예. 근데 그렇다고 막 야박하게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막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드리는 건데 좀 더 이제 그 시간을 좀 자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으로 가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구상 청구까지 하자는 거는 너무 비정하고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좀 자칫 우리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한 거였고 친소관계에 따른 인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였고 이제 사실 그 물밑에는 공과사를 분명하게 나누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사안도 알고 보면 공과사가 이제 좀 섞이는 예. 그런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글쎄 헌법과 뭐 그리고 국민에 국민에게 국가에게 충성하라는 얘기겠죠.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을 본인의 어쨌든 상징 자산이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탄핵도 당했고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아니 네. 충성을 해야 될 국가를 파괴했어요. 그거는 정말 본인의 말에 대해 책임을 못 지는 부분이고 제가 좀 비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본인이 직을 잃고 나서 요리사 조리사 불러서 사적 만찬을 즐긴 거는 사적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라는 게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아까 12월 3일부터 그 식당에서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 그 힘도 나중에도 세금 냅니다. 국민들 힘들게 해서 국가 운영 잘하세요 하고 공직자들에게 세금을 통해서 많은 그 비용들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 힘든 돈을 이렇게 허투루 본인의 관저 정치와 반성 사과도 하지 않는 일반인 윤석열에게 그 관저를 사용하게 하면서 요리까지 해먹게 하는데 우리 국민 세금을 써야 된다. 저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요. 그 돈 어디서 썼는지는 일단 좀 밝혀야 돼요. 네. 이게 따지고 보면은 호텔로 따지면 하루에 한 2천만 원짜리 정도 된다고 보고 네. 1억 원 저는 청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정하는데요. 문재인 전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쫓아냈던 윤석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영시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자연히 문재인이니까 나가라. 청와대 개방해야 된다. 그 청와대 개방이 그렇게 중요해서 전직 대통령을 나가서 호텔에 지었어요. 영영시로 끝나니까. 네. 그런 정부가 무슨 본인한테는 또 뭐 너무 비정하다고 네. 하면 그거는 도저히 저는 조금 용납할 수 없다고. 근데 지금 대통령실 예산을 아마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것 예, 같아요. 예. 특갈비를 썼는지 개인 돈을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거는 확인을 꼭 해봐야 한다. 네. 개인 돈을 썼을 수도 있죠. 개인 확인은 돈을요? 근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하고. 돈을 썼다면 김치찌개 계란말이 정도를 본인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막 여러 명을 동원했을까 돈이 없었을 거예요. 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그 관제에서 있었던 또 충격적인 일들이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JTBC가 보도를 했는데요. 55 경비단 병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관저에서 체포를 거부할 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을 때 인간 방패로 동원된 게 육군 55 경비단 소속 일반 병사들입니다. 공수 이렇게 막아 인간 띠를 이렇게 그때 네, 이루고 막던, 네. 있었죠. 근데 이제 이들이 그 상황을 증언을 했는데 체포를 막는 43일 동안 본인들이 체육관에 단체로 들어가서 쪽잠을 잤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르르 다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를 계속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업무가 아닌 일도 해야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 여사가 기동타격대의 방탄 기갑 차량을 운전해 볼 수 있겠나? 내가 해봐도 되나? 라면서 관심을 보였고, 근데 이거를 운전을 시킬 수는 없어서 큰일 나죠. 네, 간부가 대신 운전하면서 그 옆에 태우고 관저를 드라이브를 했던 일이 있다.
라고 증언을 기갑차 드라이브. 예. 보통 이제 뭐 여자친구는 이렇게 스포츠카 드라이브 뭐 이런 건 이제 들어봤어도 기갑차 드라이브는 너무 근데 이거 내가 해보겠다고 한 것이니까 또 더 너무 무서운 낭만적인데. 일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뭐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사실이 그래? 아니다예요, 다르다예요.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그런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조수석 아니고 옆에 안 타고 뒤에 뒷자리. 예. 아니 아니 이걸 왜 타자고 그래? 이거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때가 언제죠 상황이? 이게 이제 체포 거부하고 그러죠. 뭐 이럴 때인 네. 것 같은데. 바리케이드 쳐놓고 엄중한 시기인데 이분은 해맑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그 장갑차 제가 운전해 보면 안 돼요. 물론 확인해 봐야겠으나 네. 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다고 아니라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네. 운전하자는 얘기를 안 했다거나 본인도 운전해보고 싶어요 정도를 했는데 그걸 운전하고 싶다는 식의 뭐 이야기로 와전됐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네. 최소한 이 장갑차는 탔다라는 것은 혹은 병사가 먼저 제안했다. 병사가 제안했다 이렇게 한번 되게 타보시겠습니까?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이 두 부부 참 어떻게 할지 참 아니 이게 심각한 게 기갑차는 무장 상태였을 겁니다. 거기에 온갖 게 많은데 이거 버튼 한번 눌러봐도 돼요 이런 거? 아니 그러다가 어머 잘못 눌렀네.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진짜. 아니 그 보통 이제 어릴 때는 장갑차 보면 장갑차 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는 우리가 아유 저거 장갑차 운전 배우려고 얼마나 저 병사 고생했을까 이런 게 이제 먼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눈 올 때도 한 어릴 땐 마냥 즐겁다가도 이제 아유 이제 차 운전해야지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부터 드는 게 보통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장갑차를 보고 바로 이렇게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건 아직 순수한 동심을 그렇게 좋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아주 그 천진난만한 건지 네 하여튼, 남만으로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야, 참. 이래서 이제 그 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까 네. 여사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내부에서는 경비단에서 이 재원을 다 외워라. 왜냐면 뭘 물어볼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이 유리 이거 있었다고. 방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또 재원 얘기해 줘야 네, 되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 네, 경비단 병사의 증언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경호처 관련된 뉴스도 네, 있습니다. 경호처가 부글부글 저희가 사실 몇 번 전달을 해드리려다가 시간 네. 때문에 전하지 못했던 뉴스들이기도 한데요. 지금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아직까지도 실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부에서 이제 뭐 다음 정부의 경호팀도 내가 꾸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누가요? 김성훈 차장이? 네, 이건 들려오는 이야기니까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닌데 네. 이 전횡을 계속 일삼고 있다.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그렇다라는 것이 경호처 내부의 이제 불만인데요.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한 400여 명이 연판장에 서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김성훈 사퇴해야 한다. 경호처를 사병 집단이라고 오명을 씌웠다. 우리가 지금 조직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사람을 빨리 내쳐야 한다라는 취지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사 대상 아니에요? 수사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 좀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경호처 직원은 이게 비서실처럼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늘공처럼 계속 가거든요. 그렇죠. 예. 정권 따라 막 바뀌는 거 아니고. 그러니 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경호처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제보를 합니다. 당으로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네네. 경호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마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쪽으로 과거 윤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과거 의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맥을 통해서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빗발쳤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 김 처장 그때 구속이 안 되고 네. 다시 나왔을 때 아니 어떻게 겨우 어렵게 윤석열 구속되고 이 사람도 그럼 이제 정리가 되겠지. 우리 경호처를 더 이상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윤석열 김건희 사병 집단에서도 불명예로부터 또 벗어날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와서 누구 말 안 듣는 사람 해임해버리고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왔던 제보는 경호처 예산 중에 특활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부당하게 집행하라고 김성훈이 계속 압력을 넣는다. 제발 좀 막아달라. 그걸
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집행하는 데 동의를 했거나 돈을 꺼내준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되고 위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김성훈이 계속 인사권을 가지고 압박을 넣는다. 네. 이런 제보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김성훈 차장이 아직도 인사권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할 그럴 힘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경호처 차장으로 계속 있으니까 예. 경호처장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건 다른 거 다 떠나서 경호처의 조직 기강이 너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음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네. 그러면 또 경호처는 경호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너진 조직 기강에서 그리고 한정된 집단이잖아요. 이게 계속 제대로 업무 수행이 가능할까? 네. 혹시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음. 우려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경우에는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조직 기강을 흐트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일단 빨리 뭐 직위 해제를 한다든가 다른 보직을 부여해서 빼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다 털면 그러면 다시 복귀를 복귀시킬 수 시키는 있고 방식이 있는데 네. 이거 계속 그렇게 지금 김성훈 차장을 그 자리에 둠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경호처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의 조직 기강이 무너져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들 네네네. 정도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권한대행 정도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어떻게 해요? 또 기승전 한덕수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이 권한대행은 네. 이런 그 조직의 혼란을 해결할 의지는 없어요. 그냥 오더 권한대행이 오더. 아직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더를 받는 권한대행 역할을 한다라고 아니, 저는 오더는 보고 왜 있고. 받아요? 근데 파면됐는데. 이거 뭐 엮여 있으니까요. 내란의 그 시간 속에 같이 엮여 있는 같이 진흙을 묻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근데 경호처 연판장 400명이 넘었다 하는데 경호처 직원이 한 700명 좀 넘어요. 예. 그 중에 이제 방호 인력이 나중에 한 200이 들어오고 원래 이제 경호 인력은 한 500여 명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경호 인력이 한 500여 명 된다고 봤을 때 400여 명이면 대부분. 거의 경호처의 네. 직원 대다수는 이광우와 김성훈이 이 경호처의 기강과 여러 가지 조직을 흔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경호처장의 직무대행을 하는 김성훈과 이광우라면 경호처를 아낀다면 여기서 버텨서는 안 되죠. 네. 말씀한 대로 류 위원장이 얘기했도록 본인이 어떤 특수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으면 그걸 털고 나서 네. 뭔가 다시 복직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권한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본인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올바른 어떤 경호처를 사랑하는 어떤 그 간부들의 입장일 텐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의식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세계.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네네네. 떨어지고 뭐 비상식적인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62년 만에 경호처. 저는 두 사람만 없어지면 네. 전혀 경호처의 기강 흔들릴 게 없다. 그래 보입니다. 경호처장 대행이 너무 경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그 지금 이 계엄 사태가 터진 지 넉 달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4월. 예. 대통령실과 안가에 있는 CCTV가 이제 3개월 이상은 보관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 뒤에 영상들이 계속 덮어 씌워지면서 그 전날 하루씩 이제 지워지는데 저 계엄 당시 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때의 이제 CCTV들이 지금 지워지고 있다. 그거 확보를 못했어요. 수사했을 때 그걸 압색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경호처 저 김성훈과 이광우를 지켜준 게 검찰이잖아요. 심우정.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경찰에 특수본에서 영장을 신청했을 때 그거를 반려하지 않고 받아줘서 청구 심사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했다면 예. 그 압수를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시간 동안은 검찰이 계속 반려하다가 검찰이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린 뒤에나 울며 네. 겨자 먹기식으로 검사도 보내지 않고 실질심사에서 기각을 통해서 풀어주게 된 꼴이 됐어요. 결국엔 그래서 아직도 예. 검찰에 깊숙한 많은 사람들, 경찰 내부에 깊숙한 세력, 내란의 세력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저는 경호처 2인 김성훈, 이광우, 그다음에 검찰의 심우정을 비롯한 몇몇, 그다음에 검찰의 박현수, 서울청장 내정자를 비롯한 알박기 인사들 등등이 아직도 이 내란 세력의 보호를 위해서 존재한다.
저는 좀 그런 추측이 네네네. 들어요. 아니 그 CCTV 같은 경우는 그 전후로 그러니까 12월 3일 전후로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매우 중요한 증거죠. 잡혀 있을 텐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예. 그 신청이 경찰로부터 있었는데 이제 검찰이 반려를 몇 번 하다가 결국에는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잖아요. 네. 그 사안이랑 요 CCTV라든가 요 CCTV 압수수색은 좀 사안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12월 3일 개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할 때 이제 그 증거 자료로서 수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문제는 구속영장이 아닌 이런 압수수색 영장은 뭐 공무상 비밀이나 이런 그런 게 필요한 특수 장소잖아요. 네. 그 지금 경호처가 있는 곳이 이런 곳에는 압수수색할 때 제한이 있어요. 영장이 있어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사소송법상 제한이 있어가지고 실무적으로 법 현실적으로 제대로 수색을 못하고 증거 수집을 못한 것이지 누가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게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갔을 때 관리자의 허락이 있으면은 볼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자가 허락 안 한 건 저 맞죠. 관리자가 누구예요? 김성훈하고 이광우죠. 경호처 관리자죠. 관리자면 김성훈 이광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그게 말이 이제 그 현 말이에요. 법에 따라서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검찰 아까 심우정 총장 말씀하시길래 그거는 좀 사안이 별개. 저는 엮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더 네. 크게 올라가면 네. 그냥 심우정 정도가 엮인 게 아니라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삼청동 안가에 모인 4명 이완규 등 포함하여 이 4명이 윤석열 구하기 프로젝트를 거기서 계획을 했을 것이다. 거기서 큰 그림이 그려지고 거기에서 검찰은 누가 얘기하고 경호처에는 누가 얘기하고 법원에는 누가 얘기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네.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내란 특검 발동되면 반드시 12월 4일 안가 회동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이제 김성훈 그 차장이 가로막지만 않으면 서버를 우리가 이미 제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제 무르익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위에서 영장을 쳐낸 거니까 이제 김성훈이 네, 막았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거는 좀 한번 확인을 그러니까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떠나죠 관저에서는. 네, 오늘 4시인지 5시인지 그것도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후에 관저를 떠난다고 합니다. 아크로비스타로 일단 가고. 네, 일단은 가고 다음 아마 거처를 모색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경기도나 이런 데쯤에 뭐 단독주택 정도는 아마 후보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컨셉으로 가겠죠. 네.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경호 문제 등등 이제 걸려 있을 테니까. 네. 다음 거처를 왜 모색을 해요? 서구구치소죠. 거기도 역시 공동주택이긴 하네요. 네. 네. 거기는 경호가 필요 없잖아요. 치안이 아주 확실한 곳 확실한 말씀하시는군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경호 문제보다는 민폐잖아요. 주변에 있는 그 아크로비스타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차원에서는 본인 뭐 저기 배우자도 또 장모도 양평에 딱 많다며요. 그러면 그쪽에 얻어서 양평으로 가요. 양평으로 가 있는 게 가장 편하지. 이제 거기 얼마 맞아. 쓰지는 그때 못할 흑염소도 건데. 키우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양평 고속도로 끄트머리에다가 그래요. 뭐,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 김부엽 대변인 말대로 그 양평에 얻어놔도 그렇게 크게 경호를 오래 받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네. 자, 근데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었던 그 안가 회동 중에 한 명인 박성재 법무장관 네. 돌아왔어요. 네, 어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 그 탄핵 소추안 내용 중에 소추 사유 중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 사실상 방조를 했고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가지고 교정본부장이 이 교정 시설에 우리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어라는 걸 확인하게 했다. 그러니까 계엄에 가담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탄핵 소추 사유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안가 회동을 했다. 그 12월 4일에 그것도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있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뭐였냐면 그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한 건 맞다. 그러나 이걸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가 회동도 회동을 했다는 것은 맞는데 그것만으로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그걸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위법사항 하나를 인정한 게 있는데요. 이제 최순실 씨,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가 이걸 이제 박성재 장관이 안 내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증언감정법 위반이긴 하다. 다만 이걸로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때 장시호 씨가 뭐 무슨 검사랑 뭐 알콩달콩 연애를 했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출입 기록을 확인을 달라내놔라. 하고 왜냐면 탄핵 그 검사도 탄핵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출입 기록 좀 내놓으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했는데 그걸 이제 안 준 거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문제는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에서 파면될 정도는 아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다시 이제 컴백하게 되면 아마 그 안가회동에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일 텐데 역시 뭐 검찰이라든지 요런데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라도 좀 더 미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내란 수사, 검찰 인사 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 근데 그 50일일 거예요. 제가 봐서는 50일이다. 뭐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발휘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략적 사고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출구 전략을 짜야죠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이 전원일치 기각 판정은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증거 불충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고 그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50일 지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내란 특검법이 가동이 돼서 뭐 12월 4일 날에 이 안가 회동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조사가 된다면 차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뭐 단죄를 해야겠죠. 이거 관련해서 저도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니 너무 탄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탄핵 기각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이게 좀 거의 만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고 만장일치로 그게 기각이 됐으면 그 탄핵 주도한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잘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지금이라도 좀 30번의 탄핵이 있었고 그중에서 10번의 심판이 있었는데 10번 다 기각됐고 한 번은 인용됐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죠. 근데 나머지 탄핵을 다 기각할 만한 탄핵을 했다는 거, 소추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헌정질서를 굉장히 민주당이 남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저는 진솔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건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과도한 8대 0이잖아요. 8대 0. 뭐 8대 0 그 내란 행위로 파면당해도 사과를 제대로 안 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현수막도 붙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지도부라면은 유감 표명을 좀 할 거는 같아요. 이런 잇따른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 혼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좀 붙이면 되잖아요. 공직자들이 위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공직의 어떤 질서들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을 자제해달라.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탄핵을 자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이 정도 하면 뭐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아마 유감 표명은 뭐 조만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법무부 장관 박성재 장관이 또 기자들이랑 좀 잠깐 만나면서 이야기를 좀 한 게 있는 모양이군요. 네, 이건 한번 보고 올게요. 우리만 보기 아까우니까 보겠습니다. 삼성과 안가 회동 관련해서도 대형 속보 관여라고 보기 어렵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그거는 시험이 끝났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저렇게 말하는 거 제가 저렇게 말하는 게 맞아? 이러고 그 목소리가 들어갔네. 그래서 좀 황당했던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좀 황당했던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요 이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도 휴대폰 바꿨죠? 2번이나 바꿨죠? 2번 바꿨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바꿨더라고 기종을. 자 그리고 뭐 여론조사 결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소개 잠깐만 하고 넘어갈까요? 네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이제 대선 양자 대결 가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전부 과반을 얻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자에서 좀 그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 오세훈,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수치가 조금 더 나왔다 다른 후보들보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 뭐 양자 대결
지지율이 있다는 거. 지금 이제 대선의 각 당 분위기만 세 분이 좀 전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국민의힘은 제일 지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뭐 민주당은 이미 사실상 후보가 정해진 셈이고 예. 국민의힘은 아까 그 조국 혁신당 의원 숫자보다 그 후보가 더 많이 나오냐 덜 제가 나오냐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될 만큼 네.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가 먼저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이재명 대표와 뭐 국민의힘 후보들 중 한 사람씩을 이렇게 양자 대결 해보는 여론조사를 잠깐 언급했는데 예. 아직은 그런 여론조사를 하기에는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시도들이 있을 거고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 본선 국면에 가서 이재명 대표와 이제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실제로 이번에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아니면 대선은 됐고 당권 잡아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의원들한테 듣기로는 네. 그래도 다수는 해볼 만한 선거다. 해볼 만하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예? 우리가 비록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예. 위헌적인 계엄을 해서 탄핵됐지만 예. 상대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믿을 수 없고 너무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사리 선택을 못할 것이다. 지난 대선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이제 구도였잖아요. 네. 그걸 또 이어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고 한번 해보자라는 게 다수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선 텄다라는 그런 패배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힌 의원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당권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선배님들한테 참 배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후보, 그러니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가야 이재명 전 대표랑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나요? 제가 이름 석자 얘기한다고 안 한다고 그게 특정이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계엄 대선이잖아요. 네.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결혼을 하다 유일한 자격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민주당 소식은 좀 들으시는 민주당 소식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해초 모여를 하고 있죠. 뭐 김동연, 김두관 두 분이 출마 선언을 했고 아마 나머지 주자가 아마 김경수 전 지사가 될 것 같아요. 네. 전재수 의원도 뭐 출마를 뭐 고민하고 있다는데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상김대 이 대표 이렇게 해서 이 구도인데 좀 재밌는 역동적인 판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좀 이 상김 부분들을 본인이 강자하고 이러니까 좀 여건들을 폭넓게 놓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열어주고 그냥 이게 추대 형식으로 가는 것처럼 국민한테 보이지 않는 부분들로 좀 노력하면 좋겠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라서 해볼 만하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그 조언을 드립니다. 객관화가 안 되면 늘 실패해요. 네. 그래서 이 확증 편향과 주관적인 이 공감 능력의 상실은 전략의 부재를 초래하기 때문에 객관화를 하셔라. 저는 그런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국 혁신당은 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파면 뒤에 열리는 이번 대선은 헌정수호 세력이 내란 세력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과거 얘기로 하면 야권의 야당 5개 야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죠. 네. 조국 혁신당에서 아직 의원들 중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분은 없고 당원들 중에 내가 조국 혁신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조국 혁신당의 대선 전략을 확정을 지을 예정이고요. 여전히 저희들의 고민은 그겁니다. 이 탄핵을 위해서 모였던 광장의 힘, 이게 정권 교체의 힘으로 이어지고 이후에 집권 이후까지 손실 없이 온전히 이어져야 튼튼한 정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2017년 사례를 보면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던 게 80%, 정권 교체를 바랬던 게 60%.
근데 문재인 후보는 40% 초반대를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손실이 됐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 많이 돼버려서 촛불의 민심과 멀어지기도 했죠. 저희의 고민은 지금 광장의 민심이 정권 탄핵을 바랬던 민심,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 이후에 선거 연대, 집권의 연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거고요. 조만간 조국혁신당이 답을 내놓을 겁니다. 아, 조만간 답을 내놓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요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저 부정선거 어쨌든 대선하려면 부정선거 없어야 되는데 이것도 부정선거 안 한다는 시연회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대선을 앞두고 이 그놈의 부정선거 때려잡겠다.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연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검표 과정 보관하는 과정에서 CCTV 달아서 24시간 내내 공개하겠다 이렇게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CCTV를 어떻게 믿어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론자들이. CCTV를 못 믿어요. 네, 거의 타진녀 수준이에요 지금. 아. 그냥 뭘 보여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우리가 사전 투표를 하거나 하면 네. 막 그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당연히 봉인지를 한번 뜯으면 그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똑같이는 절대 안 된다. 그 안에 투표용지를 바꿀 확률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니, 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수개표를 하고 뭐 그냥 도장 찍는 건 어떻게 믿어? 내가 찍었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못 믿는 사람은 이제 같이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민전 의원한테는 네. 김민전 의원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그러세요. 아, 내가 김민전인 걸 네. 우린 못 믿겠다. 예. 저 가짜 김민전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진짜 쭈꾸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우 대창 쭈꾸미 끓이면 쪼그라드는 그런 쭈꾸미가 아닙니다. 아, 익혀도 통통한 그대로. 예, 통통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쭈꾸미. 아, 국산 한우 대창으로 만든 우삼겹 한우 대창 전골 무려 1kg짜리 3팩이 갑니다. 이렇게 저렴하게요. 얼마인지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아니 너무 기계적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1kg짜리. 아니 내가 지금 얼마라고 얘기를 했어야 그 얘기를 해야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어차피 세 팩이 준다는 거 1+2란 소린데 2+1인가? 아니 3팩에 20만 원 받을지 어떻게 알고? 다 봤어요. 아니, 다 보셨어요? 네, 하여튼 아주 합리적 가격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장르만 쇼핑몰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배송도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저희 하단에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매콤달콤한 우삼겹 한우 대창 전골 쭈꾸미 아주 맛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있었으면 하늘이 내린 맛이. 하늘이 내린 쭈꾸미. 여기 쭈꾸미 아니고 문어인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 못 믿는 사람들은 내려놓고 갑니다. 우리. 쭈꾸미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바다에서. 네, 하늘이 내린 맛, 바다가 올린 맛, 우삼겹 한우 대창 전골입니다. 네, 저희 영상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